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승무원에 대해서 이준석 선장은 사형, 나머지 승무원에게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데요. 또 세월호를 인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 19명이 투표를 했는데 다수결로 인양을 계속하지 않고 수색을 계속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신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4대5로 부결됐다는 소식인데요. 찬성 넷, 반대 5, 그러니까 수색을 계속해야 된다는 분이 5분이 계셨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 투표를 하셨는데 세월호 4층 28인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아직도 수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곳에 대한 수색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부결 소식에 현장팀은 낙담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이 완료된 게 맞다. 그러니까 사실상 할 곳은 다 했다. 2m 찌그러진 다인실을 펴려면 6개월을 작업해도 장담을 못한다. 이런 소식을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바꾼 소풍 풍경이라는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입니다. 배 대신에 지하철을 타고 반별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수학여행은 경주, 조금 형편이 낮아서 이제 제주나 해외여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수학여행을 멀리 가는 것, 특히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자제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소풍 형식으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현장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들은 여의도 공원을 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연극을 관람한다는 소식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패널들과 함께 세월호 전반적인 문제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형이니까요. 네. 검찰로서는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법원의 이제 판단에 어떻게 보면 공을 맡긴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이거 역시 살인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살인죄의 유죄를 받는다면 지금 이 이준석 선장이 죽인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게다가 이제 선박을 매몰시킨 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면서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구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는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앞으로 이제는 살인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와 결정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억울하다는 승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주장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304명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네. 사형을 이제 구형을 이제 한 것인데 네. 이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1970년대 이제 남영호 침몰 사건이라고 예, 있었죠. 이 당시에도 네.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그렇죠. 사형을 이제 구형을 했지만 네. 재판부가 이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른바 미필적 고의, 사람을 죽어도 상관없다. 즉 살인의 고의가 있기에는 상당히 좀 판단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사항도 지금 이 선장 등은 계속 나는 처음부터 그럴 의도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판단을 짓는 여부가 네. 선내 방송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사안 같아요. 네. 즉 선내 방송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했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증거로서의 증빙력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필적 고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재판부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사형죄에 있어서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특히 선장으로서 적절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이 선장 이외에
이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모두 네. 사실은 그 사형으로 언도됨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강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이 사건,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데 부작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살인죄 적용이 있었던 판례가 있었는지요? 예, 그 부작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한자로 돼서 좀 그렇죠. 어려운 건데요. 부작위의 반대가 작위예요.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해서 죽이는 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살인죄.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동으로 칼로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통상적인 살인죄라면 부작위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죽인 살인죄라는 뜻이에요. 그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네. 그 성립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건이 사람을 살려내야 할 의무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할 의무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죽인 거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제 있는 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선장이 퇴선 명령이나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서 참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 선장 같은 경우에는 선박법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형법상 판단에도 그렇고, 그 승객을 구조할 1차적인 책임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된 경우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아주 진짜 그 의무 자체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방치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본인이 먼저 살기 위해 나가기 바빴다라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의 논리는. 근데 앞서 뭐 질문했지만 그러면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게 뭐 이거 아닙니까? 그 뭐 실제 사례가 네. 이 삼촌이었는데 네. 이제 그 저 조카하고 같이 이 저수지 등을 이렇게 가다가 사고로 그 조카가 저수지에 빠졌어요. 네. 그럼 삼촌으로서는 네. 당연히 그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거죠. 삼촌으로서 조카를 구해야 할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의무를 그대로 버리고 네. 이 조카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된 처벌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장에게 이 삼촌과 같은 조카를 구할 그와 같은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선장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는가.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기준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지금 어제 세월호 그 실종자 가족들이 투표를 해갖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이제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투표를 해서 일단은 인양 문제를 거론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소장님, 네. 그 인양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수색을 더 해달라는 게 실종자 가족들의 얘긴데요. 네. 지금 그 수색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양 작업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정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을 결국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제 의사를 물어봤죠. 존중하고 물어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4대 5로 나왔어요. 인양하자는 쪽 4와 더 수색을 해야 된다는 쪽이 5이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그 유족들의 의견을 대강은 알 것 같아요. 끝까지 수색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색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양의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인양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또 있겠지만 어떤 그 정서적인 또 측면에서 본다면 또 상당 부분 그 희생자들의 정서를 또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희생자들은 지금 생긴 사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또 심리적인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객관적이다. 이래서 상당 부분 이게 시간이 많이 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가능하도록 그 주변에서의 그 적극적인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근거 자료 제시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함께 지금 그 유가족들에게도 제공이 돼야 우리가 그 적정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해보죠. 어쨌든 실종자 가족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인양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인양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2년에 비용은 뭐 한 4천억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죠? 그 선박회사한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인양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뒤처리에 대한 이제 책임은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책임도 지고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를 만드는 이런 비용을 만들어낸 또 민간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구조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의 주인이 청해진 해운이잖아요. 근데 네네. 청해진 해운 지금 뭐 부도 파산 신청하고 이러고 있어서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국가 돈으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는 저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월호 인양을 쉽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측면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3개월 이상 이 수색 효과가 지금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현장의 수색팀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또 생명이나 그 신체의 위험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수색을 하는 분들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은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어떤 투표 결과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내지는 그 결과를 적극 참고하는 걸로는 삼을 수 있지만 무조건 유가족의 그 투표 결과에만 따르는 식의 태도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실종자 가족들의 그 심정을 최대한 듣되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